채널 뉴시사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국 대선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압승으로 마무리가 됐는데 어느덧 대선 결과가 나온 지도 열흘 정도 흘렀습니다. 더 강력한 트럼프 2기 출범이 예고가 되면서 앞으로 우리나라는 어떤 전략을 세워야 할지 관심이 뜨거운데요. 오늘은 곧 다가올 트럼프 정부 2기 한반도 정세 전망은 어떨지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함께 진행해 주실 오은식 뉴시스 동영사 부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외교안보 전문가이시자 문재인 정부 시절 대통령 통일 외교안보 특별보좌관 역임하신 문정인 연세대 석좌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그럼 먼저 가장 궁금한 게요. 사실 이번 미국 대선 트럼프 압승으로 끝났는데 교수님은 이번 대선 좀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셨나요? 트럼프 승리 예측하셨을까요? 저는 반반으로 봤어요. 아, 네네. 봤는데 트럼프 승리는 뭐 상당히 정상적인 거고 트럼프 대통령 자체는 좀 비정상적인 측면이 있지만 뭐 인플레이션 문제라고 하는 게 크게 작용을 했고 그다음 불법 이민 증가하는 문제하고 그 남북 국경을 잘 관리하지 못한 문제 같은 게 큰 쟁점으로 대두가 됐고 그다음 더 중요한 거는 결국에 백인들이 결국에 트럼프 지원을 강력하게 해줬고 히스패닉계나 심지어 흑인층, 아시아층에서도 중산층에 해당하는 분들은 많이 트럼프를 찍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산층 위기에서 오는 문제가 아닌가 하는 그런 느낌이 들고요. 그런데 거기에 깔려져 있는 것은 결국 미국 사회에 지금 상당히 팽배하고 있는 백인 우월주의. 그러니까 백인들은 결국에 자기들이 일궈놓은 게 미국이고 그런데 결국에 다른 유색 인종들이 와서 결국에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자기들의 상대적 박탈감 그리고 상대적 박탈감에서 오는 분노 이런 것들이 크게 작용하지 않았는가 이렇게 봐요. 그리고 그걸 트럼프가 아주 교묘하게 그걸 잘 소위 영어로 익스플로이트 했다고 하는데 그걸 잘 활용을 해갖고 그 미국 사회가 양분화되는 그런 문제, 양극화되는 현상이 있었지만 자기의 정치적 지지를 끌어내는 데는 성공적으로 한 것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 민주당과 그 뉴욕을 중심으로 하는 동부, 캘리포니아 중심으로 한 서구의 민주당 지지 세력들이 상당히 엘리트 계층들인데 이런 엘리트 계층들이 어떤 나태함 또는 우월의식 그리고 위기 상황에 대한 진단, 실패 이런 것도 작용한 것 아닌가 하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이번 그 미국 대선을 보면은 동부와 서부의 엘리트들에 대한 미국 대중들의 공격이라고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어떤 학자들은 19세기 이제 초에 알렉시스 토크빌이라고 하는 분이 이제 프랑스 분인데 독립 후의 미국 민주주의를 관찰하면서 두 가지 우려를 얘기해요. 미국의 민주주의가 참 자리를 잘 잡았는데 하나의 우려는 과거와 같은 기득권 세력, 가령 프랑스 같으면 앙시앙 레짐, 구 체제에 속한 그 귀족들이 다시 돌아올까 하는 우려가 있고 다른 하나는 그 프랑스 혁명 후에 자코방이 했던 것처럼 소위 아주 토크빌의 표현을 빌자면은 우매한 대중들이 다수의 횡포를 부리면서 민주주의를 저해할 수도 있다라고 보는데 그 일부 미국 학자들은 그 토크빌이 얘기했던 다수의 횡포가 나타나는 것 아닌가. 그게 미국 민주주의에 대한 상당히 불길한 징조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는 것은 미국 대통령 선거 주기의 전반적인 흐름으로 봤을 때 상당히 예측이 가능한 지극히 정상적인 거라고 볼 수 있고 그러나 대통령 지도자의 뭐 개성부터 시작해서 전반적인 인테그리티에서 봤을 때 문제가 있겠죠.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지금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지금 2개씩이나 받았고 그 다음에 오만 스캔들 다 걸려져 있고 그 다음에 특히 미국 민주주의에서 가장 그 불행한 오점을 남긴 2020년 1월 6일 사건 그러니까 트럼프 지지자들이 미국의 난임 사건 같은 거는 미국 민주주의 역사에서 지울 수 없는 오점이란 말이에요. 그게 장본인인데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되는 자체가 우리가 비정상으로 봤는데 그러나 다른 지표 그냥 전반적인 경제의 추이라든가 불법 이민들 중산층의 어떤 그 쇠퇴 이런 걸 봤을 때는 지극히 정상적인 거고 트럼프라고 하는 개인이 당선된 건 상당히 비정상, 앱노멀하게 볼 수 있는 것 아닌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궁금한 게 있는데 트럼프 선거에서 이제 주로 그 구호가 마가였잖아요. 다시 미국을 위대하게인데 이 선거 구호가 어느 정도 통했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뭐 상당히 통했죠. 그 마가를 볼 때 우리가 지금 개념적으로 구분할 필요가 있어요. 마가는
Make America Great Again. 네. 미국을 위대하게 만들자는 건데 거기 기초가 되는 것은 America First예요. 그럼 한국어로 번역할 때는 그 미국 우선주의거든요. 네. 그러나 다른 하나는 American Primacy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건 미국 최고주의예요. 그런데 이 두 개념은 한국어로 보면 비슷한 개념인데 네. 분석적으로 보면 상당히 다른 소위 대치되는 개념이에요. America First는 사실 고립주의예요. 그러니까 American Primacy에서 미국 최고주의는 개입주의고 국제주의예요. 그러니까 미국이 표방하는 자유, 인권, 민주주의를 위해서 또는 평화를 위해서 전쟁을 할 수 있다. 그리고 미국은 전 세계적으로 군사적 우월성을 확실하게 가져서 패권적 지위를 확보해야 된다. 이게 American Primacy, 미국 최고주의고 America First주의는 다른 나라 왜 신경 쓰냐. 미국에 집중하자. 다른 나라가 우리를 침공해오면 우리가 단호히 나서야 되겠지만은 지금 우리가 필요한 것은 미국에 지금 고장난 게 많은데 미국 사회를 픽스하고 미국의 국익을 최우선으로 삼자라고 하는 그 주의니까 차이가 있죠. 그 트럼프는 분명히 America First, 미국부터 먼저. 그래서 미국을 위대하게 만든 다음 그 다음에는 우리 후손들이 결정하자. 그래서 쓸데없이 뭐 해외 뭐 군사적 개입하고 정치적 개입 이거 하지 말고 국익 제일주로 나가자는 그런 시각이고 반면에 어떻게 보면 바이든 행정부 같은 경우는 표면적으로는 국제 자유주의, 리버럴 인터내셔널리즘이라고 하는 표방하는데 거기도 기본적으로 그거는 공화당에 있는 니오콘하고 비슷해요. 니오콘 둘 다 이제 강조하는 것들이 미국이 세계에서 하나밖에 없는 그런 패권 국가가 돼야 된다. 이 우주에 태양이 하나이듯이 패권국은 미국 하나만 돼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는 것이고 그리고 미국이 표방하는 가치, 자유, 평등, 자유, 민주주의, 인권을 위해서는 우리가 해외에 가서 전쟁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주장이고 그러면 동맹을 확장해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돈이 들더라도 그 동맹 국가들 우리가 지켜줘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게 미국 최고주의예요. American Primacy인데 이번에 그 트럼프가 인선하는 거 보니까 그 니오콘들은 다 배제가 됐어요. 네. 마이클 폼페오 배제됐지, 니키 헤일리 배제됐지, 로버트 오브라이언 뭐 모든 미국 언론은 로버트 오브라이언이 국가안보 보좌관이나 국무장관을 할 거라고 보는데 다 배제가 됐거든요. 그들의 공통점은 니오콘이에요. 니오콘이라는 게 한편으로서는 미국의 패권적 지위를 계속 유지해 나가고 다른 한편은 미국적 가치를 전 세계에 확산하고 필요하다면 무력도 쓰자라고 하는 주장을 하는 사람인데 뭐 존 볼튼이 대표적인 니오콘이 하나인데 이런 사람이 다 배제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주는 함이 있죠. 한편에서 보면 미국이 불필요하게 군사적 개입은 안 하겠구나. 그러니까 해외에서 전쟁 가능성은 적어지겠구나 하는 생각을 할 수는 있지만 네. 그러다 보니까 또 미국 중심으로만 생각하니까 우리 보고 방위비 분담 너네라고 그러고 그다음에 소위 관세 비관세 장벽 이제 하면서 다른 국가들 못 살게 굴면서 미국 환자만 잘 살겠다라고 하는 이 생각을 하게 되니까 그것도 문제겠죠. 한 열흘 사이에도 뭐 벌써 많은 변화들이 좀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지금 페루에서 에이펙 회담이 열리고 있는데 오늘 아마도 우리 시간으로 한 새벽이 될 것 같습니다. 한미일 정상회담이 열릴 예정인데 뭐 트럼프 당선자도 만나니 많이 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국제 사회의 변화, 트럼프에 대비한 변화 일주일 사이 한 열흘 됐는데 좀 어떻게 보시기 바랍니다. 우선 뭐 제일 중요한 거는 그 트럼프 2기의 외교안보 인선을 보죠. 국무장관의 마이크 와일드라고 하는 친구인데 이 친구는 동성무공 훈련만 4개를 받은 친구예요. 그 버지니아 밀리터리 아카데미를 나오고 플로리다 출신 연방 하원의원인데 지금 현역 하원의원이에요. 미국 특전사 출신 장교예요. 그러니까 그걸로 이제 단련된 그런 사람인데 그 사람을 시켰거든요. 그러니까 전혀 예외적인 사람을 시켰어요. 국무장관 루비오라고 하는 사람도 이 사람은 지금 50살 됐구나. 50살 된 플로리다의 상원의원인데 이 친구는 뭐 사실상 니오콘에 가까운 친구인데 나중에 사이 마가로 그 전환을 한 그런 친구인데 이 친구도 국제 무대에서 그렇게 한 적은 없었거든요. 그냥 뭐 초기에는 가령 우크라이나 지원해줘야 된다고 했다가 나중에 트럼프랑 같이 가면서 이제 지원 반대했던 입장인데 그 사람도 예외적인 사람이고 마가에 가까운 사람이고 특히 이제 사람들을 경악해 한 거는 그 피트 헥사스라고 하는 지금 80년생이니까 44살짜리 폭스 뉴스 TV의 앵커를
국방장관을 시킨 거예요. 그 친구는 프린스턴 대학 졸업해갖고 프린스턴 대학 다닐 때부터 공화당 운동을 많이 하고 그 친구도 이제 군인 출신이에요. 이 친구는 예비역 소령 출신인데 이 친구는 주로 이라크 근무를 했었고 콴타나모 베이에서도 일을 하고 했던 친구인데 이 친구도 상당히 예외적인 친구예요. 근데 이 친구가 책이 이제 베스트셀러된 책이 있어요. War on Warriors라고 해서 전사들에 대한 전쟁이라고 한 건데 자기가 이제 군에서 근무를 하면서 미 육군에서 근무를 하면서 보니까 그다음 이라크 현장에 가 있었고 아프가니스탄 가면서 느꼈던 것들이 미국의 군 지휘관들이라는 게 정말 썩었다는 거예요. 뭐 동성애 허용하고 그냥 쉽게 해서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군기가 너무나 무너졌다. 그게 미국 군대가 지금 무너지고 있다. 그걸 개혁해야 된다라고 하는 건데 트럼프가 그걸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의 지금 기득권 군부 지도자들은 지금 완전 쇼크 상태에 있는 거예요. 게다가 이제 헥세스라는 친구가 국방장관 만약 상원 인준을 받게 되면은 그 친구가 제일 처음 할 게 결국에 미 군부 내의 자유주의적 성향을 가진 장성들을 지금 제거하는 지금 브라운 합참의장을 포함해서 그래서 리스트를 작성했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그 친구도 지금 44살밖에 안 됐으니까 엄청 젊은 친구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런 국방과 관련된 정책이나 관리 경험이 거의 없는 친구예요. 그것도 그냥 서프라이즈 한 거고. 그 다음 또 그 국가정보부장 한 여잔데, 트레버드라고 하는 그 친구인데, 이 친구는 사모아에서 태어났고 하와이에서 하원의원 하던 친구고, 원래 민주당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민주당 대선 후보로도 나왔던 친구인데, 근데 이 친구가 결국에 트럼프 지지하면서 이번에 당적도 공화당으로 바꿨죠. 근데 그 친구를 시켰어요. 그 친구도 50이 안 돼요. 네? 그러니까 이 친구를 딱 시켰는데, 이 친구도 국가정보에 대한 건 전혀 그 지식이 없는 친구예요. 또 이 친구는 뭐 어떤 주장을 했느냐면은 트럼프가 김정은이 만나는 걸 아주 잘한 것이다. 왜냐하면 그 기억나실 거예요. 이제 북한에서 IBM 실험 2017년인가 ICBM 실험 발사를 딱 하고 그러니까 하와이가 경보 들어가고 했을 때 그때 하와이 연방 하원의원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양반 주장은 자 이런 위기가 오면 안 된다. 트럼프가 직접 김정은 만나서 딜을 하라고 하는 주장을 했던 그런 사람이거든요. 시리아 가서 그 아사드 대통령도 이제 몰래 만나고 그래서 쟁점이 되던 사람인데 그런 사람은 국가정보부장을 시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트럼프의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존 래트클리프라고 하는 전 회사의 국가정보부장을 하다가 이번 CIA 국장이 됐죠. 그 면면을 보면은 워싱턴의 주류하고는 동떨어지 전혀 예측 불가한 사람들을 전부 다 외교안보 팀에 전부 다 포진을 시켜놓은 거예요. 그다음 또 하나 재미있는 건 앨리스 스테파닉이라고 하는 이 양반은 40세의 젊은 여자인데 유엔 대사를 시켰어요. 그 미국의 유엔 대사는 한국의 유엔 대사는 달라요. 그 프린시펄 미팅에 들어가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장관급이에요. 그 친구도 아주 강성 공화당, 그 친이스라엘 성향을 가진 사람인데 그 스테파닉을 결국에 유엔 대사 시켜버리니까 지금 워싱턴 주류 사회에서는 완전 쇼크 상태에 있는 거예요. 이유는 뭐냐? 이들 중에서 워싱턴 띵크탱크 또는 워싱턴의 외교안보 정책과 관련된 커뮤니티 그쪽하고 연계를 가진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 사람들하고 지금 줄 찾느라고 지금 워싱턴이 난리라고 하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말씀 주신 대로 좀 의외의 인물이 됐는데 마이클 월츠 같은 경우에는 신장 위구르 중국의 그 인권 문제를 막 거론하고 2002년 베이징 올림픽 보이콧해야 된다 이런 얘기 주장했었고요. 루비오 장관 내정자는 틱톡 중국 앱이죠. 그 틱톡 그거 뭐 국가안보에 영향이 있는 거 아니냐 보고서 내라 뭐 이런 지시도 해서 이 두 사람이 대표적인 그 대중 강경론자 이렇게 분류가 된다고 하는데 이 사람들을 전면에 배치한 거는 네오콘을 빼고 대중 강경론자를 전면에 배치한 거는 뭐 메시지를 정확히 전달한다고 봐야 될까요? 일반적으로 볼 때는 이런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트럼프가 그 트럼프 2기의 대전략을 짤 때 유럽에 대한 비중을 낮추고 그래서 러시아하고 결국 협상해서 러시아하고 좋은 관계를 맺고 유럽의 방안은 유럽 국가들이 알아서 하라. 그리고 당신들이 방위비 분담 많이 안 하면은 디펜스 버든 쉐어링을 많이 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유럽에서 뺄 수 있고 나토에서 나올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 와닝을 줬거든요. 근데 그게 다른 한편에서는 중국의 부상을 견제하기 위한 포석이 아니냐. 그러면 프라이어리티를 중국에 더 많이 주겠다라고
된다라고 하는 건데, 그러나 저는 왈츠나 루비오의 경우는 물론 이제 반중 정서가 강하고 그러지만 둘 다 트럼프의 로얄리스트예요. 충성파들이에요. 트럼프가 결정하면 따라가는 거예요. 지금 틱톡 반대하고 그랬지만 지금 트럼프가 틱톡 규제 안 하겠다고 지금 운을 띄웠단 말이에요. 지금 월츠 같은 경우는 위구르 신장 쪽에 대해서 아주 강한 입장을 하원에서 취하고 있는데, 트럼프 입장에서는 자기 가치 문제, 이념 문제 신경 안 쓴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령 마이클 폼페오 같은 양반이 국무장관을 할 때는 기억이 나요. 2020년 7월 23일 날 그 닉슨 도서관에서 중요한 발표를 해요. 그러니까 이 전 세계 문제점은 중국이고 중국의 핵심 문제점은 중국 공산당이다. 그러니까 중국 공산당을 타도하지 않으면은 세계는 불안 속에서 살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중국 인민들하고 협력해갖고 중국 공산당을 소위 타도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이클 폼페오는 아주 강경 반중 중에서 반중이 됐고, 그게 이제 기본 틀이 됐었는데 이번 그 사람들 다 배제한 거예요. 로버트 오브라이언도 마찬가지예요. 1차적인 포커스는 중국이에요. 이 사람들은 니오콘들이니까 한편에서는 미국 최고주의, 다른 한편에서는 미국적 가치 확산, 이걸 두 가지를 주장했던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은 배제가 됐고, 지금 왈츠나 루비오만 하더라도 중국에 대한 단편적인 것이지 니오콘처럼 큰 그림, 특히 미국과 중국이 패권 경쟁 속에서 우리가 중국을 압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시각에서 보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게다가 트럼프 말을 들을 사람이니까. 그리고 이제 그때 트럼프 일기로 가면은 트럼프 일기가 결국 어떤 시국이 되느냐면, 트럼프가 외교안보 경험이 미숙하다. 그래서 그건 엘더스, 어른들을 모셔와라. 그래서 매티스 국방장관 모으고, 그다음 플린이라고 하는 초대 이제 안보보좌관에서 다 나이가 많고 경륜이 있는 사람들 다 불러왔단 말이에요. 트럼프 입장에서는 그들하고 하다 보니까 간섭만 많고 되는 건 하나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 그거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충성파들 불러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겠다라고 하는 거니까. 최근에 워싱턴 포스트 로버트 우드가 와라고 하는 그 전쟁이라는 책을 냈어요. 그 시작을 트럼프하고 1996년에 인터뷰했던 걸 옛날 파일을 찾아나갖고 그거를 이제 제일 앞에다 이제 프롤로그로 썼는데, 저는 두 가지의 시각이 있다고 봐요. 하나는 이 사람은 거래주의예요. 모든 게 협상과 거래에 의해서 딜메이킹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다고 보는 거고, 그건 상당히 긍정적이죠. 또 다른 하나의 부정적인 거는 우드워드가 이렇게 트럼프한테 물어요. 당신은 정책 결정을 할 때 어떤 식의 정책 결정을 하느냐? 아니, 합리적 근거에 의해서 참모들의 조언을 듣느냐? 아니면 당시의 독자적 판단을 하느냐? 자기는 기본적으로 자기의 인스팅트와 감, 본능과 감에 따라서 결정을 한다. 부동산 사고 팔 때 이 뭐 MBA 나오고 제대로 배운 친구들 앞에 해서 합리적 판단했지만 다 실패를 하고 자기 감과 본능을 따라가서 투자하는 건 다 성공을 하더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두려운 거죠. 거래주의는 좋은 거예요. 그건 외교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거니까. 그런데 문제는 감과 본능에 따라서 결정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전쟁도 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본인은 그게 마치 미국 외교 정책에서 보면 매드맨 티오리라고 해서 광인의 이론이 있어요. 그러니까 닉슨 대통령이 그랬던 건데, 그 미국이 필요하다면 핵무기도 사용할 수 있다. 그래서 광인과 같은 행태를 보임으로써 상대방이 겁을 먹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양보를 받아내는 이런 전략을 펴는 걸 얘기하는데, 트럼프가 그럴 가능성이 많고 그렇게 할 수도 있다고 보는데, 문제는 중국이나 러시아, 북한이 그걸 어떻게 인식하느냐. 그때 만약 오판을 한다. 그러면 거기에서 잘못된 대응을 하면 핵전쟁도 일어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런 걱정을 하는 거죠. 거래주의는 상당히 좋은 일이지만 그 본능과 감에 의해서 내리는 트럼프의 독자적이고 일방적 결정, 이게 세계 평화에 도움이 될까라고 하는 우려는 있는 것이죠. 당시 다들 기억하시겠지만 김정은과 트럼프의 북미 정상회담, 그다음에 뭐 판문점 회담, 뭐 이렇게 전 세계 깜짝 놀라게 했었는데 성과를 남기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래도 그 중에 하이라이트는 이제 하노이 회담에서 이 협상 결렬됐고, 결렬이라고 해야 될까요? 중단이라고 해야 될까요? 하여튼 뭔가 실마리를 잘 볼 수 있었고, 한반도 평화형 무드가 거의 정점에 올랐었는데 이게 딱
결말이 되면서 결국엔 하노이 회담이 노딜로 끝났는데 지금 다시 시간을 거꾸로 올라간다면 거기서 어떤 실타래가 풀렸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는데 그렇죠. 노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저는 제가 볼 때 미국이 최악의 선택이라고 보는데요. 지금 뭐 한국에 있는 많은 보수적인 분들은 문재인 정부의 무능이라고 얘기하는데 정말 그건 미국의 패착 중에 패착이라고 보는 거예요. 하노이 정상회담이 2019년 2월 27일, 28일 이틀 열었는데 그 일주일 전에 스티브 비건이 하노이를 먼저 날아가서 김혁철 대사 포함해서 김성애 해서 북한 팀이랑 이제 협상들을 많이 했죠. 그때 스티브 비건이 만든 거는 사실상 일종의 썸딜이에요. 그러니까 북한 영변 핵시설 완전히 영구적으로 폐기하고 이렇게 하면은 미국 쪽에서 제재 부분 완화시켜주면서 대화를 해 나가는 이런 구도를 짰는데 이걸 존 볼튼이 상당히 반대를 해요. 그러니까 존 볼튼이 문제 제기를 하니까 그때 존 볼튼은 사실상 트럼프 대통령과 같이 가지를 않았어요. 그러니까 군용기를 타갖고 이제 알래스카를 통해서 왔는데 그래서 이제 존 볼튼이 마이클 펜스 부통령 앞에 얘기를 해요. 그래서 지금 스티브 비건이 만들어 놓은 안은 북한이 얘기하는 걸 그냥 받아 적은 거다. 이걸 수용할 수 없다. 마이크 펜스가 존 볼튼 보고 멜베인이 비서실장 대행한테 연락을 하라. 그래서 멜베인이한테 연락을 해요. 그 멜베인이가 맷 포틴저 부보좌관한테 이런 우려가 있으니까 재검토를 하라. 그래서 제가 알기에는 그래요. 맷 포틴저는 그러면 지금 북한이 은닉하고 있는 2개, 3개 정도의 고농축 우라늄 시설을 신고를 하고 그것까지 포함시키는 거라고 하면 협상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게 두 번째 아닌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러나 이제 막상 이제 2월 27일 날 김정은하고 트럼프가 저녁 식사를 하고 다음날 아침 단독 정상회담과 확대 정상회담 할 때 트럼프가 갖고 온 거는 제3의 안을 갖고 온 거예요. 그게 이제 볼튼이 뭐 노란 봉투 들고 가면서 보였다는 건데 그거는 뭐냐. 북한이 핵무기, 화생무기, 모든 유형의 탄도미사일 완전히 폐기하면은 우리는 북한 경제의 밝은 미래를 보장해 주겠다. 그게 이제 빅딜이에요. 근데 김정은 위원장이 얘기한 거는 평양선언 5조에 나와 있는 미국이 싱가포르 선언을 이행하면 즉 국교 관계를 정상화시키고 그다음에 평화체제로 나아가면은 그와 동시에 북한은 동창리 미사일 발사대를 폐기하고 그다음에 영변에 있는 모든 핵시설 5메가와트짜리 원자로 연료 생산 공장 그다음 방사학 제철이 해서 이제 플루토늄 생산하는 생산 공장 삼중수소 그 수소폭탄의 이제 제일 중요한 삼중수소 생산 실험실 그리고 고농축 우라늄 시설 거기에 더해서 영변에 있는 북한 핵무기 연구센터 이 전체를 완전히 영구적으로 폐기하겠다고 들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에 대한 반대 조건은 2016년 10월 이후에 유엔 안보리가 가하고 있는 제재 그중에서도 북한 주민의 민생과 관련된 그러니까 섬유 수출 그다음 석탄 수출, 철강 수출, 수산물 수출 요것을 풀어달라. 요 안을 낸 거예요. 이게 썸딜이죠. 좀 단계별 협상. 그러니까 거기서 단계별로 하는 건데 그때 문재인 정부에서는 평양선언 5조에 그 영변 핵시설 완전히 영구적으로 폐기한다라고 하는 거에 엄청난 노력을 기울였거든요. 그 트럼프 대통령 이해가 됐고 그러니까 우리는 다 하노이에서 잘 될 걸로 알았었단 말이에요. 근데 막판에 미국에서 그런 식으로 북한이 선제적으로 핵미사일, 화생무기를 선제적으로 전부 다 폐기하면 북한 경제 밝은 미래를 보장하겠다. 이건 뭐 엄도 완전히 받기가 힘든 아니네요. 그 북한이 받을 수 없는 아니죠. 그러니까 형상이 어떻게 되냐면 북한은 썸딜을 갖고 왔고 아주 실용적인 썸딜을 갖고 왔는데 미국에서는 빅딜 제시해서 노딜로 워싱턴으로 간 거예요. 그러나 그때 워싱턴 상황으로 보면 이해되는 부분도 있어요. 그때 기억나시겠습니다만 회의하는 당일날 낸시 펠로시가 마이클 코엔이라고 하는 트럼프의 프라이빗 변호사를 미 의회에 불러서 청문회를 해요. 근데 마이클 코엔이 트럼프에 대해서 사기꾼이다, 인종주의고 오만 나쁜 걸 다 얘기를 해요. 그 볼튼의 회고록을 보면은
그날 밤 9시부터 새벽 3시까지 같은 시간대니까 트럼프가 잠을 안 자고 트럼프 대통령이 그 청문회 광경을 전부 다 시청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잠도 그분이 이미 70 넘으신 분인데 그러니까 그거 새벽 3시까지 보고 아침에 가서 단독 정상회담, 확대 정상회담하고 그다음에 분명히 그랬을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존 볼튼하고 마이크 폼페오가 결국 당신이 만약 여기서 썸딜을 해서 워싱턴 가면 민주공화뿐만 아니라 언론에서 엄청나게 깨질 것이다. 그러니까 차라리 빅딜해서 노딜로 가는 게 정치적으로 더 안전한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했을 가능성이 있죠. 이건 제 추측이에요. 그리고 제 취재한 바의 결과인데 그래서 미국 국내적 상황이 그렇게 된 거고 그 이후에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를 보면 그게 사실인 걸로 드러나요.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을 비판하는 걸 제가 한 번 본 적이 없어요. 네, 그 다음에서도 뭐 여전히 항상 미안한 남겼죠. 네, 그러니까 영어로 얘기하면 아폴로제틱해서 미안해하는 그게 열이 보인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또 이제 또 다른 문제점은 뭐냐면 왜 2019년 6월 30일 날 판문점에서 이제 결국에 G7 미팅이 오사카에서 열렸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참석했다가 뭐 갑자기 어리언된 것처럼 해서 서울로 날라와서 김정은 위원장을 만났단 말이에요. 그때 김정은 위원장이 그때 이제 트럼프가 원한 것은 당신들 대화 안 나오고 그러는데 대화 나와라 얘기하자 이렇게 얘기하니까 김정은 위원장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러면 당신들 8월에 지금 하려고 하는 을지 한미 군사 연습을 중단하라 그러면 고려하겠다. 그 트럼프 대통령이 예스한 거예요. 그래 놓고선 8월에 을지 연합군사 연습을 했단 말이에요. 그 다음부터 이제 북한이 완전히 갈라섰던 거거든요. 그런 맥락이 있어요. 그러니까 김정은은 하여간 썸딜이라도 하려고 엄청나게 노력을 했는데 미국에서는 빅딜 제시해서 노딜로 간 게 하노이 진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사실 그럼 이제 그게 제일 궁금하거든요. 진짜 전쟁 종전 좀 조기 종전 될 수 있을지 궁금한데 어떻게? 쉽지는 않을 거예요. 지금 우크라이나가 원하는 것은 영토도 있지만 더 중요한 건 안전 보장이에요. 1994년에 당시에 우크라이나가 과거 소련의 핵무기들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미국이 그걸 제일 걱정을 했죠. 그래서 미국, 영국이 나서서 우크라이나가 그 핵무기를 포기하도록 하자. 그래서 미국, 영국, 러시아, 우크라이나 4개국이 부다페스트에 만나서 부다페스트 협약이라는 걸 체결을 해요. 그래서 미국, 영국,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영토와 주권을 인정하고 보장해주는 반대급 조건으로 우크라이나는 그 핵무기를 폐기한다. 그런데 폐기한데도 불구하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을 했다. 그래서 젤렌스키는 우리도 핵무기를 계속 갖고 있었으면 러시아가 우리를 안 쳤을 거 아니냐 하는 문제가 있어요. 지금 아마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영토도 중요하지만 자기들의 안전 보장을 누가 지켜줄 것이냐. 이게 큰 문제예요. 영토는 절대 포기할 수 없다. 이렇게 돈바스 포함해서 지금 우크라이나 영토의 20%가 지금 러시아 친러 세력들이 다 잡고 있고 러시아가 지금 장악하고 있는 건데 영토에 반환 없이 어떤 형태의 휴전협정이나 종전협정, 평화협정이 없다고 했다가 한 3일 전이죠. 그 우크라이나 의회에 외교국방분과위원회 위원장이 아주 새로운 얘기를 했어요. 우린 영토를 포기할 수도 있다. 그러나 안전 보장을 누가 담보해 줄 것이냐. 그러면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가장 확실한 안전 보장은 나토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나토에 들어가면 러시아 입장에서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적대적 태도를 계속 할 거 아니에요. 아마 트럼프 대통령이 이걸 한다고 하더라도 이미 지금 우크라이나 특사를 아마 오늘 발표할 텐데 임명한다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본인이 직접 이제 진두지휘하겠다는 건데 안전보장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니까 이게 쉽지는 않을 거예요. 영토 문제도 쉽지는 않아요. 그러나 지금 돈바스라고 하는 지역이라는 건 결국에 주민의 한 70% 정도가 러시아계거든요. 돈바스, 루한스키 전부 이쪽에 있는 주민들이 이미 공화국을 만들어서 주권 국가끼리 러시아하고 사실상의 합병을 만들어 보니까 국제법적으로 사실상 큰 하자도 사실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우크라이나 입장에서 수용을 못하죠. 멀쩡한 영토와 주권을 가진 우크라이나에서 소위 반정부 세력들이 만들어갖고 우리가 공화국이라고 얘기하고 국가라고 얘기하고 러시아하고 일방적으로 한 것. 그건
우크라이나의 주권과 영토를 위반하는 것이니까 우리가 수용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쉽게 얘기하는데 트럼프 대통령 생각은 간단해요. 우리가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군사 지원 안 해주고 무기 지원 안 해주면은 우크라이나 싸울 수 없다. 그러면 결국에 전쟁 끝나는 것이다. 이런 생각하는데 현실은 그것보다 더 복잡해질 수 있다. 그러나 바이든 행정부 4년처럼 무기력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팔을 비틀어서라도 서로 앉게 하게 할 것이고 미국이 무엇인가 얻어낼 것인데 그게 지속 가능할 것인가 라고 하는 문제가 있죠. 하여간 트럼프 대통령은 본인이 뱉어놓은 말도 있고 그러니까 어떻든 간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사이의 새로운 형태의 협상이 가능하도록 할 거예요. 아무래도 트럼프 집권 이후에 조금 우크라이나 전쟁이 약간 지형이 변화되면서 트럼프가 직접 개입을 해서 혹은 뭐 대사를 통해서 러시아가 단판을 지어서 이 전쟁의 양상을 좀 끝낼 수 있게 이렇게 변화될 수도 있다.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푸틴하고 누구도 얘기를 안 했었거든요. 전쟁 일어나기 전에는 윌리엄 번즈 CIA 국장이 그 사람이 또 러시아 대사도 했기 때문에 또 러시아의 커넥션이 좋기 때문에 이 양반이 상당히 그 전쟁을 예방하려고 노력한 건 사실이지만 전쟁이 터진 이후에는 완전 푸틴을 악의 축이라고 간주를 해버리면서 대화를 안 했단 말이에요. 근데 트럼프의 다른 점은 악마하고도 대화해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대화하고 자기가 푸틴을 설득할 수 있다고 지금 믿으니까 만약 설득이 된다면은 그래서 영토 문제하고 안전무장 문제에 대해서 어떤 접점을 찾는다라고 하면은 우크라이나 사태가 상당히 반전될 가능성도 있죠. 다시 잠시 이제 한미 관계로 넘어오면요. 우리 입장에서 제일 궁금한 거는 트럼프가 이제 재집권했을 때 북미 정상회담이 다시 열릴지가 좀 궁금하거든요. 어떻게 다시 열릴 거라고 보시나요? 지금 거의 대부분 관측하는 사람들은 열릴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하나 걱정은 지금 북한 핵 문제나 한반도 문제가 트럼프 행정부의 외교정책 우선순위에서 상당히 낮게 설정돼 있다. 심지어 10개 항목 안에도 못 들어간 것 아니냐 하는 우려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첫 번째 문제고 두 번째 문제점은 트럼프는 분명히 김정은 만나서 얘기해서 설득해서 딜을 만들 수 있다고 믿을 거예요. 사실상 김정은하고 두 차례에 걸쳐서 그렇게 장시간 얘기했던 사람은 문재인 대통령 빼놓고 지금 아무도 없단 말이에요. 그러나 김정은 입장에서 생각이 많을 거예요. 즉 김정은이 원하는 거는 그러니까 우선 비핵화를 협상의 아젠다로 안 삼겠다고 했으니까 우선 트럼프가 화답을 해줘야 되는 것은 오케이 우리가 비핵화 요구하지 않을게. 대신 지금 모든 핵무기와 관련된 활동을 동결을 하고 그 다음에 갖고 있는 핵시설, 핵물질, 핵무기를 점진적으로 감축하고 그 다음에 중장기적으로 북한이 갖고 있는 핵과 탄도미사일을 점진적으로 해체해 나가자. 뭐 이 구상을 갖고 나간다면은 그 반대급부를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당장 제재를 완화해주고 두 번째는 북미 수교의 추동력을 갖게끔 해줘야 될 거고 그다음 세 번째는 한미 연합 군사 훈련과 연습을 잠정적 중단을 시켜야 될 거고 네 번째는 전략무기 전진 배치를 중단시켜야 된단 말이에요. 김정은 입장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그것을 그렇게 북한에 제공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일기에서는 그거 없다는 걸 알았단 말이에요. 트럼프 대통령이 하고 싶은데 주변에서 마이클 폼페오고 존 볼튼이 노 하니까 본인이 그걸 노 했단 말이에요. 그걸 김정은이 직접 목격했잖아요. 그게 어느 정도 믿을 수 있는가.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단언을 하는 게 트럼프 이기에서는 그런 식의 딥스테이트, 그 미국 사회에 깊게 뿌리 갖고 있는 관료들 포함해서 소위 속 깊은 국가 저항 세력들을 지금 전부 다 없애겠다는 건데 그게 성공할 수 있을지도 모르는 거고. 그러니까 김정은 입장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그것을 자기에게 베풀 수 있다라고 하는 걸 그리고 그걸 실행에 옮길 때 그때 대화에 나올 것 아니냐. 그렇지 않고 또 나왔다가 협상이 실패하면 김정은이 통치 체제에 정통성에 엄청난 타격을 가져올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 달리 뭐 트럼프 대통령이 만나자면 김정은이 곧 나올 것이다. 난 그렇게 보지 않아요. 그리고 또 다른 변수가 있는 게 지금 러시아하고 관계가 너무 밀착이 됐어요. 김정은이가
두 개의 적대 국가론을 얘기를 하면서 새로운 정책을 펼 때 거기는 미국하고의 단절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상 북한은 미국하고의 관계 개선을 제일 중요한 정책 목표로 삼았어요. 김일성도 그랬고 김정일도 그랬고 김정은도 그랬고. 그래서 미국하고 수교 맺고 제재 완화가 됐고 그렇게 하면은 북한의 안보도 보장이 되고 그다음에 경제도 살아나고 그러면서 북한이 정상국가가 될 수 있다고 믿어서 1990년 이후에 그렇게 많은 노력을 했는데 하노이에서 그게 다 깨져버린 거예요. 또 북이 남을 필요했던 거는 미국을 가기 위해서 남을 필요로 했던 거거든요. 근데 미국이 자기들은 없다고 지금 보니까 남도 필요 없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새로운 대륙, 신대륙을 발견한 거예요. 그게 러시아예요. 그러니까 미국에 대한 의존도가 낮아졌다고 자기들이 전략적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대화를 다시 살리기 위한 불씨를 살리는 게 쉽지는 않다 이렇게 보아집니다. 당시에는 뭐 핵무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제 스몰딜을 들고 나왔지만 지금은 이제 더 당시에 트럼프가 생각했던 빅딜보다 더 큰 거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상당히 좀 쉽지 않은 입장인데 하노이 때보다 더 어려워진 거라고 봐야 되겠네요. 물론 어려워졌죠. 그러니까 북한의 핵무장 능력이 더 이제 강화가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서 또 두 가지 우리가 유념해야 될 게 북한의 입장에서는 2018년 4월에 자기들이 모든 핵과 미사일 활동을 중지한다고 해서 모라토리움을 택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사실상 2020년 6월까지일 거예요. 그걸 지켰어요. 그런데 그거에 대한 반대 급부가 하나도 없던 거죠. 그러니까 좋은 행동을 보였으면 미국 측에서 보상을 줘야 되는데 보상을 준 게 아니고 오히려 제재만 40회 더 부과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북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좋은 행동을 해도 미국에서 돌아오는 게 칭찬과 보상이 아니고 처벌과 응징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어떻게 미국 하겠느냐 하는 이런 우려가 있는 거고 또 다른 변수는 한국과 일본 변수를 무시 못해요. 만약 트럼프 대통령이 비핵화를 입구에 놓지 않고 출구에 놓을게. 우리는 핵 동결, 그다음 부분 감축 이걸 목표로 해서 협상을 하겠다. 뭐 서울과 동경에서 난리가 날 거예요. 특히 그렇게 되면 윤석열 정부의 대북 정책이 기조를 완전히 흔들어 버리는 거니까 그리고 그렇게 되면 또 윤석열 대통령 입장은 국내 정치적인 지지 기반이 결국에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국과 일본이 강력하게 저항을 할 텐데 트럼프 행정부가 그걸 무시하면서 북한하고 그렇게 다시 혁명적 관계를 재건할 수 있을까? 거기에 조금 우려가 있죠. 핵 동결, 핵 감축은 일단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는 거죠. 그건 여기서 이제 구분을 해야 돼요. 네. 우리가 북한이 핵 보유한 것을 승인 인정하는 거하고 네. 북한이 핵 능력을 갖고 있는 것을 인지하는 것을 구분을 해야 돼요. 근데 한국이나 일본, 미국 모두 NPT 핵 확산 방지 체제의 회원국들이에요. 이 NPT 체제에 따르면은 5나라만 핵무기를 가질 수 있어요. 미국, 중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만 가질 수 있어요. 지금 인도, 파키스탄, 그다음 이스라엘이 갖고 있는 핵무기에 대해서는 승인을 안 해줘요. 인정을 안 해줘요. 그러나 그 핵무기를 갖고 있다는 것을 인지는 해요. 그래서 우리가 승인, 영어로는 그걸 recognition이라고 얘기하는데 인지, awareness하고는 구분을 해야 돼요. 우리 입장에서도 NPT 회원국이기 때문에 북한을 핵무기 보유 국가로 인정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북한이 핵무기 능력을 갖고 있는 것을 인지할 필요가 있고 그거에 따라서 협상 전략도 만들고 그거에 따라서 대응 전략도 짜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구분을 하는데 미국도 북한을 핵 보유 국가로 인정은 안 할 거예요. 그러나 인지를 한 상태에서 방법론적으로 그런 식의 협상 전략을 택할 수 있다는 것이죠. 사실 이제 좀 꼬여가고 있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일각에서는 우리나라도 이제 핵무장을 해야 된다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게 트럼프가 이를 또 용인할 수밖에 없는 분위기로 갈 수도 있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교수님 어떻게 보시나요?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는 핵무기를 상당히 쉽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왜 가질 수 없어? 그러니까 핵무기는 아니지만 우리 핵추진 잠수함만 하더라도 우리 옛날 문재인 대통령이 우리 핵추진 잠수함 갖고 싶은데 당신들 좀 도와달라. 그거 개발할 거 있냐? 우리 거 사가라. 이렇게 생각할 정도인데 거기에 관련된 법적, 제도적
제재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인식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트럼프 캠프 안에서 일했던 핵심 인사 중에 그 엘드리지 콜비라고 하는 친구가 있어요. 이 엘드리지 콜비가 트럼프 행정부에서 국방성에서 일했던 친구인데 그 친구는 이런 주장을 해요. 지금 미국이 제일 관심 가는 것은 대북 억제가 아니다. 대중 억제가 중요하다. 그러면 미국 혼자 힘 갖고는 안 된다. 그러면 한국과 일본을 핵무장시켜서 그들이 대중 억제 나게끔 하는 것이 미국의 국익에 좋다는 주장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한국과 일본의 핵무장하는 걸 허용해 줘도 된다. 이런 얘기를 했고 뭐 그런 세력이 그런 사람들이 많이 나올 수도 있겠죠. 그러나 현실적으로 워싱턴의 전반적인 분위기, 심지어 공화당이 하원과 상원을 지금 다수석을 차지하고 있지만은 그런 한국과 일본의 핵무장에 찬성할 사람의 숫자는 극소수라고 봐요. 우선 그렇게 딱 하면은 한미 민간 원자력 협정 자체가 무효화돼요. 그러면 미국이 한국에 공유했던 모든 핵의 평화적 이용과 관련된 시설 기술들을 전부 다 회수해 나가요. 그리고 우리가 핵 가령 우라늄을 몰래 농축을 한다든가 또는 플루토늄을 몰래 추출을 한다든가 이런 징후가 보이면은 국제 원자력 에이전트 기구에서 1년에 한 번 정도 모니터링 나오는데 그 빈도수를 증가시킬 거예요. 그리고 그 징후가 보이면 바로 유엔 안보리 이사회에다가 회부를 해요. 중국과 러시아가 강력하게 한국에 대한 제재를 주장할 거고 그리고 제재의 명분이 있기 때문에 심지어 미국조차도 이거에 대해서 거부하기가 힘들 거예요. 한 예로 우리가 2004년에 우리 원자력 연구소에서 몰래 0.2g 정도 되는 우라늄을 농축한 적이 있었어요. 그걸 국제 원자력 기구가 파악을 해갖고 난리가 났었어요. 그때 IAEA 이사회에서 한국 사례를 유엔 안보리에다 회부해야 된다. 그리고 제재를 가해야 된다는 주장을 한 게 영국과 프랑스였어요. 그리고 미국조차도 거기에 동의를 했고. 그래서 노무현 정부가 그걸 뒤집으려고 엄청 노력했던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저는 핵 확산과 관련해서는 그때나 지금이나 다를 바가 하나도 없다는 거죠. 우선 당장 유엔에서 유엔 안보리 제재가 나오면은 우리 경제 활동에 엄청난 손상이 올 거고, 그다음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그렇게 자랑하는 원자력 발전소의 수출도 완전히 중단이 될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고 국제 원자력 그 뉴클리어 서플라이 그룹이라고 해서 원자력 연료 공급 그룹이 있는데 거기에서 우리 한국 원자력 발전소에 대한 연료 공급을 중단할 거예요. 그럼 우리가 중단이 돼야 돼요. 그다음에 그렇게 되면 한미 동맹이 위태로워질 수 있어요. 이유는 간단해요. 미국이 한국에 대해서 우월적주의를 갖고 소위 큰 형님으로서 역할을 하는 것은 미국인 핵무기를 가졌고 우리는 안 가져서 한국과 일본에 대해서 해구산을 제공해 주는 건데 한국과 일본이 핵무기를 갖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왜 한국과 일본이 미국 말 들어요? 그럼 미국의 패권적주의가 약화가 되는 건데. 그리고 설령 그 찬성론자들이 미국이 용인해 줄 것이다. 그래서 한미동맹이 유지하는 가운데서 한국과 일본이 핵무기를 가졌다. 그러면 특히 한국은 중국과 러시아의 1차 타격 대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전략적 안정이 더 훼손이 돼요. 그리고 우리 안보가 더 불안해져요. 지금은 미국이 뭐 대륙간 탄도미사일,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5만 가지 걸 갖고 있으면 우리에 대해서 핵우산을 제공해 주기 때문에 우리가 중국이나 극동 러시아의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을 거라는 건 다 알기 때문에 그들이 우리를 적대시하지는 않는데 만약 우리가 핵무기를 가진 상태에서 미국하고 동맹을 유지하고 거기에다가 미국이 뭐 중거리 탄도미사일도 여기다 갖다 놓고 사드도 추가 배치하고 이렇게 하면 중국 입장에서 이거 알고 보니까 결국 미국이 한국을 이용해서 중국을 치려고 그러는구나. 그러면 중국이 갖고 있는 동풍 미사일, 중거리 탄도 미사일이 상당 부분이 우리 대한민국을 향해서 겨장을 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 새로운 신냉전의 최전선이 대한민국이 되는데 그것도 재래식 무기도 아니고 핵무기 갖고 하는데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원하시겠어요? 왜 우리가 미중 싸움에 있어서 미국을 위한 최전선이 돼야 되겠어요? 핵무기, 핵무장에 감성적으로는 우리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쉽게 이해가 되긴 하는데 또 알고 보니까 또 굉장히 복잡한 여러 가지 역학 구조가 있군요. 아니 우리 박정희 대통령이 70년대 하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는데 결국 포기를 하지 않았어요. 그때야 정말 강한 정부를 갖고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압박 때문에 결국 손 들고
그래서 물론 미국에서는 그때 한미 연합사령부라는 걸 만들어줘서 우리에 대한 안보를 확실하게 해주긴 했지만은 우리 말은 핵무장이 쉽지만은 현실적으로는 상당히 어려워요. 그리고 이제 제일 큰 문제는 그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핵무장을 한다. 남북한 간의 핵 군비 경쟁이 더 강화가 돼. 그러면 북한이 가만히 있겠어요? 그리고 뭐 우리 서모 교수는 우리가 뭐 6개월에 100개도 만들 수 있다 얘기를 하는데 현실적으로 그렇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핵 없는 상태에서 결국에 북한 핵 문제를 타결해서 새로운 평화 체제를 구축하는 게 우리의 목표가 돼야 되지. 뭐 핵에는 핵해서 우리가 핵을 갖는다. 해법이 아니고 우리를 더 나락으로 빠지게 만드는 아주 불행한 선택이라고 할 수가 있죠. 예, 지금 북한군이 또 우크라이나 파병이 뭐 사실상 기정사실화 보도로 여러 개로 확인이 되고 있는데 이게 뭐 교수님이 북한 쪽에 많이 좀 그래도 깊숙이 내용을 좀 아시니까 미 대선 앞두고 긴장을 고조시켜 왔던 거는 뭐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그 거의 파병에 준하는 것까지 끝까지 밀어붙였는데 북한의 전략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우리 문제를 프라이어리티를 좀 높여서 우리 문제를 좀 해결해야 된다라고 미국을 압력을 행사한 걸로 좀 보이는데 이 전략이 좀 성공적으로 좀 이루어질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 지금 우리 국정원에서도 계속 이제 정보 보고가 나오고 그러는데 저는 아직도 북한이 러시아 파병의 성격을 아직도 좀 파악을 못 하겠어요. 이들이 파병인지 파견인지. 파병을 했는데 러시아 유니폼 입고 가서 하는 거는 그건 용병이지. 네. 그건 파병이라고 볼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또 북한군이 북한군 복장 갖고 하면은 우리가 월남 파병한 것처럼 정식 파병이 되겠죠. 그러니까 파병과 파견도 분명하지 않고 그다음에 이들이 지금 러시아 복장을 입었기 때문에 와그너 용병들처럼 용병인지 아니면 김정은이가 동의해갖고 북한군이 정기적으로 파견이 되는 거지 이거에 대한 그림이 분명하지가 않아요. 그리고 뭐 11,000명이라고 계속 유럽에서도 나오고 있고 우크라이나도 나오고 있고 한국 정부도 얘기하고 미국 정부도 얘기하는데 그것도 확실치가 않아요. 그다음에 뭐 크루스크 지역에서 지금 전투했다는 게 벌써 2주 전부터 나왔던 얘기인데 그 다음 뉴스는 없습니다 지금. 그 외에 지금 뭐 계속 간헐적으로 나오니까 그래서 이 정보 판단에 대해서 정보 수집과 판단에 대해서 정확한 평가가 있어야 될 것 아니냐 하는 느낌이 들고 뭐 일부 나오는 얘기 중에서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 북한에서 벌목공들로 상당히 많이 그 극동 지역에 가는데 하바로스크부터 시작해서 벌목공들이 1년 중 한 6개월 정도 일하고 6개월은 쉰대요. 그냥 눈 오고 이렇게 하면 벌목을 못 하니까 그러면 그런 친구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거는 이제 와그너 유닛과 같은 이제 용병이 되겠는데 그런 식일 건지.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지금 첩보위성 갖고 나타난 영상 첩보를 갖고 분석한 것 그리고 우크라이나 쪽에서 감청을 한 소위 암호 정보 요걸 종합해서 하는 건데 아직도 윤곽이 잘 안 나와요. 왜냐하면 러시아와 북한이 공식적 입장을 취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는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그 북한이 러시아 파병 문제가 너무 클로즈업이 된 거예요.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입장에서는 그걸 부각을 시켜야 결국 유럽 국가들의 지원도 있을 수 있고 그다음 미국도 주목을 할 거고 한국 같은 데서 살상 무기 같은 것도 얻어올 수 있고 이런 정치적 목표를 한 건데 그걸 또 한국 정부가 그걸 또 덥석 문 것 같아요. 나토하고 미국 쪽에서는 왜 이러면 아직 우리가 구체적인 정보는 없는데 그 시간을 두고 정보의 싱크로나이제이션 동시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한국, 그다음 나토, 미국. 미국이 제일 마지막에 컨퍼메이션을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도 정보가 나오는 거 보면 그 패턴으로 나와요. 대부분 이제 우크라이나 쪽에서 감청 정보를 갖고서 흘려주면 그거 갖고 하는 건데 그래서 뭔가 조금 석연찮은 부분이 있고 나는 그리고 또 우리 정보 당국이 좀 그건 좀 신중하게 해야 된다고 봐요. 그리고 가령 우리 국정원에서 뭐 대표단 읽고 나토 가고 우크라이나 가고 왜 그걸 공개적으로 하는지 모르겠어요. 난 아니 정보 활동은 비공개로 하는 건데 그걸 공개적으로 했는지 알지 모르겠고 참관단 가는 문제도 왜 그걸 공개적으로 얘기해요. 우리 입장에서 북한 친구들이 어떤 식으로 전투 임하고 있는가 뭐 정보는 우리가 분명히 찾아야 되니까 왜냐하면 북한 사람들이 활동하는 게 거의 없기 때문에 만약
지금 그쪽 가서 지금 러시아군과 같이 한다면은 우리가 가서 파악하는 건 중요하니까 그건 몰래 가서 하면 되는 거지. 그걸 공개적으로 하는지 그건 좀 이해가 되질 않아. 지금 이제 유럽 전쟁 이야기를 계속 쭉 해왔는데 중동 전쟁도 사실 이제 1년 넘게 계속 이어져 오고 있잖아요.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전망은 또 어떻게 보시나요? 그래서 상당히 힘들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오히려 비극이 더 지속화될 그 가능성이 크다고 보는 게 우선 트럼프 대통령 친이스라엘이에요. 그리고 그 미국 정부가 지금까지 지지해오던 두 국가 해법, 그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을 동시에 두 개의 독립국가로 만들자라고 하는 안에 대해서 사실 명시적으로 지지를 하질 않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지금 그 가자 뭐 팔레스타인에서 가장 큰 문제는 그 이스라엘 정착촌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가자하고 서안 쪽에 팔레스타인 땅으로 분명히 돼 있는데 거기다가 유대인들이 와서 정착을 해서 지금 소위 이스라엘 땅으로 만드는 게 있거든요. 그거는 사실상 오슬로 협약에도 위반되는 거고 국제법적으로도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도 사실상 트럼프 그 행정부는 반대 입장을 명시적으로 취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이번에 이스라엘 대사로 임명된 친구 자체가 위트코프라고 하는 친구인데 트럼프 이제 골프 친구인데 그 친구는 정착촌 찬성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일기 때도 결국에 텔아비브에 있던 미국 대사관을 예루살렘으로 옮겼단 말이에요. 그런 식의 행보를 취할 수 있다고 보는데 그러면 그 중동 쪽에서 이제 저항이 상당히 클 거예요. 그러나 이제 미국 입장에서는 미국이나 이스라엘 입장은 그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이 싸고 있는 세력이 하마스는 순니 무슬림들인데 아랍이에요. 헤즈볼라는 시아 아랍이에요. 시리아도 시아 아랍이에요. 그리고 하마스는 순니지만 이란의 지원을 받고 있어요. 시리아의 지원을 받고 히즈볼라의 지원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이란을 중심으로 한 시아 축이 있는데 시아 축하고 순니, 사우디가 중심되는 순니 사이에 아주 복잡한 대결과 갈등 구조가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이나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순니 시아 갈등을 부추기면은 그러면 결국에 아랍 국가들이 하나의 통일된 목소리로 미국과 이스라엘에 저항하지 못할 거라고 하는 생각을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입장에서 아브라함 협약이라고 하는 걸 이제 2020년에 체결했죠. 시작이 UAE예요. UAE가 이스라엘하고 수교 관계를 맺는 걸로.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모로코, 바레인, 수단 같은 나라들도 결국에 이스라엘하고 수교한다고 그러는데 요즘 모든 게 중단된 입장이죠. 왜냐하면 아무리 하마스 친구들이 이란의 도움을 받는 데더라도 아랍 사람들 아니에요. 그리고 무슬림 아니에요. 그다음 레바논에 있는 헤즈볼라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랍의 전반적인 정세가 상당히 나빠요. 그러면 사우디 포함해서 그 중동에 있는 보수적인 아랍 국가들이 이스라엘하고 관계를 수교하거나 또 미국 편을 드는 게 국내 정책으로 엄청난 부담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트럼프 행정부나 네타냐후가 생각한 대로 쉽게 되지는 않을 거라고 하는 게 제 생각이고 더 큰 문제는 물론 하마스 애들이 가장 큰 잘못을 했죠. 그러나 지금은 4만 4천 명이 넘는 무고한 시민들이 살상을 당했는데 그거는 아주 지울 수 없는 오점이 될 거예요. 그리고 나는 뭐 중동에 자주 가봤고 저 중동을 한때 연구도 많이 했던 사람은 느끼는 건데 일단 이스라엘 군들이 결국 4만 4천 명이나 되는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소위 대량 살육을 한 거 아닙니까? 그 자손들, 친척들, 이웃들 그들이 복수심이 얼마나 커지겠어요. 사라지지 않아요. 그건 그들에게는 하나의 집단 기억으로 남아요. 그러니까 지금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그게 저항할 수 있는 게 1948년의 대재앙 때문에 그때 이스라엘이 그 새로운 정부를 만들고 자기들 이스라엘 땅을 만들라고 팔레스타인 사람들 살던 데서 내쫓아내면서 엄청난 비극을 초래했었거든요. 그때의 기억들 때문에. 지금도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저항을 하는 건데 만약 그 네타냐후를 포함해서 이스라엘의 보수적인 사람들은 지금 팔레스타인 아랍 사람들을 지중해로 몰아내서 사해로 몰아내서 졸단강으로 몰아내서 이 전체의 땅을 이스라엘 유대인의 땅, 시온주의 땅으로 만들겠다고 하는데 그거에 대한
대가는 상당히 클 거라고 봐요. 중동 문제는 쉽게 해결되지 않을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이 아무리 뛰어나는 천재적 거래 능력, 협상 능력이 있다고 해도 쉽지 않고, 그리고 특히 지금 가자 사태가 난 이후에 사우디가 움직이는 게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모하메드 빈 살만 황세자가 제일 중요한데 지금 그 동료 아랍 사람들이, 어린아이들이, 여성들이 저렇게 무고하게 죽어가고 있는데 사우디아라비아가 제대로 한 것도 없는데, 아마 이거에 대한 그 사우디 왕국의 시민들의 저항도 클 것이기 때문에 쉽게 미국, 이스라엘과 같이 하기 힘들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사우디가 오히려 이란하고 지금 더 사이가 가까워졌으니까 그것도 역설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근데 트럼프가 한미 방위비 분담도 재협상 요구할 거다 이런 예측이 좀 많은데, 지금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한국 정부를 압박해서 한미 동맹의 균열을 일으키는 게 미국 정부 입장에서는 좀 도움이 되는 건가요? 트럼프 당선자가 대통령 시작하면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동맹인데, 동맹은 사실 서로가 평등해야 되는데, 아니 한국 같은데, 심지어 일본 같은데 전부 다 미국이 모든 걸 다 부담하고 있지 않느냐. 지금 이번에 우리 이태우라고 이제 외교부 미국하고 협상해서 상당히 협상을 잘했어요. 그러니까 한 1조 그러니까 5천억 정도 주는 걸로 10억 불 정도 되는 걸로 이제 협상을 했으니까, 그거는 지난 5년 전에 문재인 정부 때 미국하고 협상하면서 그때 한 1조 1천억 정도 됐으니까 인플레이션 증가분만큼만 오른 거니까 협상을 잘한 거예요. 근데 트럼프는 지금 그거에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한국이 최소한 100억 불은 내야 된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1조 내는데 10조는 내야 된다. 그러니까 한 9배 정도 더 내려는 거예요. 그러면 안 그래도 어저께 미국 친구랑 무슨 화상회의를 하는데, 그러면 방위비 분담 압박을 주기 위해서, 그 디펜스 코스트 쉐어링 압박을 주기 위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군 감축이나 철수를 협상 카드로 쓸 수 있다고 보느냐. 얼마든지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트럼프 입장에서는 한국과 일본의 행태를 하니까, 한국과 일본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미국 없으면 자기들은 완전히 소위 무주공산이고 결국에 디펜슬리스, 방어할 수 없는 게 되니까, 미국이 절대적이라는 걸 아니까 얼마든지 주일미군이나 주한미군 소위 감축 또는 철수 카드를 갖고 휘둘러 대면은 한국과 일본에서 돈 다 내놓는다. 왜냐하면 한국과 일본은 모니머신, 돈 만드는 기계니까, 이 생각이 강하게 되겠죠. 그러나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나 그 참모들이 간과하고 있는 것은, 일본은 모르겠지만 한국 국민들의 정서, 그러니까 얼마나 그런 것들이 얼마나 강한 반미 정서를 가져올 것인가에 대해서는 잘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아요. 우리 정책은 좀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가야 된다고 보시는지요? 뭐 한국에서는 하여간 미국이 그렇게 강하게 나오면 하여간 우리가 미국하고 어떠냐, 하여간 미국 말을 들을 수밖에 없잖냐, 미국에 충성하면은 배려해 줄 것 아니냐, 이거 시각인데, 나는 트럼프 대통령 앞에 그런 로얄티 옵션, 충성하는 옵션으로 우리 문제가 해결될까 하는데 회의감이 좀 있고요. 그러면 두 번째로는 항의, 보이스를 올리는 방법이 있는데, 우리 혼자 목소리 올린다고 해봐야 결국 뭐 트럼프 대통령 오히려 불경죄 적용해갖고 더 우리에게 강하게 할 수가 있는데, 그냥 항의를 혼자 하는 게 아니고 여러 국가가 더불어 같이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지역 국가하고 협력이 상당히 필요한 거고, 세 번째 엑짓에서 이탈이라고 하는 건 그거예요. 미국이 너무나 자국 중심주의적으로 가고, 고립주의로 가고, 보호주의로 가고, 일방주의로 가고, 그리고 한반도나 동북아의 평화 번영을 심각하게 해친다라고 하는 징후가 보이면 우리가 미국 갈라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근데 혼자 갈라서 갖고는 우리가 생존할 수가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새로운 대안 또 모색을 해야 되죠. 그러려고 하면 결국 한중일 3국이 협력이 상당히 중요하다. 그래서 한중일 3국, 동아시아 전체의 공동체 노력, 이런 것들이 있으면서 이 지역에 결국 다자안보 협력 체제도 만들고, 그 동북아 자유무역지대 같은 거 만들어서 경제 공동체 같은 것도 확장시켜 놓고, 문화적 공감대도 확장시키고, 그다음 시민사회 연대도 확장시키면서 이 동북아 국가가 유럽과 같은
그런 협력 지역으로 만드는 이런 노력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게 유일한 이탈의 길이죠. 다른 이탈의 길은 없어요. 우리가 홀로서는 뭐 중립화 선언해서 홀로선다. 또 우리가 핵무장해서 핵무기를 가진 중견국가로서 우리가 홀로선다. 난 어렵다고 봐요. 그게 우리가 지리적 운명이니까 한국, 일본, 중국이 협력해야 돼요. 거기 북한도 포함시켜야 돼요. 러시아 극동도 포함시켜서 이 지역에 있는 국가들까지 끼리 화목하게 살고 그리고 전쟁하지 않고 공동 번영을 모색해내는 이런 걸 생각해 봐야 될 거예요. 우리는 너무나 한미동맹이라는 틀 속에서 너무나 오래 안주했어요. 한미동맹이라는 틀에 안주를 했는데 우리에게 얻는 것보다 잃는 게 더 많다라고 하면 우리도 다른 생각을 해야 될 것 아니냐. 그러려고 하면 용기가 있어야 돼요. 결기가 있어야 돼요. 그러려고 하면 지혜가 있어야 돼요. 그러려고 하면 국민적 지지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아마 현 정부는 그 결기와 지혜와 국민적 지지를 다지는 데 많은 노력을 기해야 한다고 봅니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이 내년 1월 20일입니다. 그런데 벌써 이 국제 정세 흐름은 이 트럼프 2기를 맞아서 여러 가지 변화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에겐 이 한반도 상황의 이 긴장 완화, 이게 절실한 상황인데 우리도 이제 그 이념과 정파를 떠나서 대한민국 국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지혜를 모아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네, 지금까지 연세대 문정인 교수님과 트럼프 정부 2기를 맞아서 한미 외교 관계 그리고 국제 정세 전망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